서울 강남 20층이 넘는 유리 건물 꼭대기였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도심의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고 회의실 안쪽 벽에는 회사 로고가 커다랗게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분기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박도연은 상석에 앉아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44의 나이답지 않게 탄탄한 어깨와 값비싼 슈트가 그를 더 젊어 보이게 했습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신규 투자 유치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회사 이름은 스마트 물류 플랫폼 로지스 브릿지. 창업 6년 만에 업계에서 손꼽히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회의실 탁자 위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임원 10명 남짓이 각자의 자리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강남대로의 차량 행렬이 붉은 불빛을 그리며 흘러가고 있었어요. 도연은 이 순간을 위해 지난 반년 동안 밤낮 없이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한태식 고문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약속이 없으시다고 해서요. 도연의 미간이 살짝 좁아졌습니다. 장인이 회사에 직접 찾아온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전화조차 먼저 걸어온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들여보내지 마세요. 지금 회의 중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69의 한태식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갈색 서류 가방을 손에 든 채였고 옆에는 정장을 갖춰 입은 변호사가 함께였습니다. 태식의 걸음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임원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연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여기가 어디라고 허락도 없이 들어오십니까? 태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걸어와 회의 탁자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은 그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낯익은 서명, 낯익은 도장이었어요. 4년 전 자신이 자신만만하게 서명했던 바로 그 계약서였습니다. 박 대표, 태식이 처음으로 사위가 아니라 대표라고 불렀습니다. 4년 안에 7억을 못 갚으면 회사 지분 25%를 넘긴다고 자네가 직접 서명했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임원은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서 조금씩 여유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던 도시의 소음마저 순간 멀어진 듯 했습니다. 그건 이미 원금 다 갚았지 않습니까? 그래, 원금은 갚았지. 태식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상환기한을 넉 달이나 넘긴 다음에 갚았더군. 계약서 재구조를 다시 읽어보게. 도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식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온 진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닐세. 그는 그 서류를 도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회사 장부가 이상하더군. 도연은 그 순간 무언가 대답을 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뒤늦게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3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한 남자가 동생의 보증을 서던 날로, 그리고 그 대가로 살던 집을 잃던 날로.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자리에 오늘 하루 작은 행운이 조용히 깃들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90년대 초 한태식은 38이었습니다. 대전의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에서 재무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회사 안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두고 숫자 한 자리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 무렵 태식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집을 나서 회사로 향했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정시에 퇴근해 가족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5살 수지는 아빠가 돌아오는 시간이면 늘 현관까지 마중을 나가곤 했습니다. 아빠, 작은 몸으로 달려와 안기는 딸을 안아 올릴 때마다 태식은 하루의 피로가 모두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소박한 행복이 그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태식에게는 하나뿐인 남동생 태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뒤로 형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태규는 형과 달리 사업 수완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유통업체를 운영하다가 규모를 키우겠다며 공장 설비를 늘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형님, 저 이번에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형님이 보증만 서주시면 됩니다. 금방 갚을게요. 태규가 형의 집을 찾아온 것은 초여름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내 윤정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췄어요. 도마 위 칼질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여보, 보증은 안 됩니다. 우리한테는 어린 수진이도 있고 지금 이 집도 겨우 대출 끼고 산 건데요. 정의가 단호하게 말렸지만 태식은 동생의 눈을 차마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서로 등을 맞대며 자랐던 시절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던 것이었어요. 태식과 태규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큰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명절이면 사촌들 틈에서 소외감을 느꼈던 두 형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그 시절을 버텨냈습니다. 태식에게 태규는 단순한 동생이 아니라 함께 그 시절을 견뎌낸 유일한 동지였습니다. 하나뿐인 동생인데 어떻게 모른 척하나. 금방 갚는다잖아. 결국 태식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든 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5살 수지는 엄마의 그런 마음도 모른 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보증을 서기로 한 그날 태식은 은행 창구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옆에 서 있던 태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해봐라. 형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 너 하나 믿어서다. 태규는 눈시울을 붉히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이 은혜 절대 안 잊겠습니다. 사업 잘 되면 제일 먼저 형님한테 갚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태식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동생의 눈빛에서 거짓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 다짐이 진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예감은 2년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태규의 사업은 무리한 확장으로 자금난에 빠졌고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태규는 몇 달 동안 연락을 끊더니 어느 날 짧은 문자 한 통을 남기고 완전히 잠적해버렸습니다. 부도 소식을 듣기 몇 주 전 태식은 우연히 동생의 공장을 지나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공장 마당에는 자재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때 태식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애써 그 마음을 떨쳐냈습니다. 설마 별일 있겠어? 태규가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 그러나 그 불안은 오래지 않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태규의 소식은 다시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며칠 동안 동생의 옛 사무실과 아는 지인들을 수소문했지만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보증 채무 이행 통지서가 날아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태식은 그 통지서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숫자 뒤에 붙은 0의 개수를 세다가 결국 세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식은 정희에게 통지서를 내밀지 못한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밥상을 물리고 나서야 조용히 종이를 꺼내 놓았습니다. 정희는 통지서를 읽어내려가다가 손이 떨려 젓가락을 놓쳤습니다. 여보, 이 숫자가 정말이에요?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무릎만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어린 수진이 깰까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은 집요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집으로 찾아오는 일도 잦아졌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온 가족이 숨을 죽였습니다. 초인종 소리에도 정희는 문틈으로 밖을 살피고 나서야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채권 추심 직원이 회사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빚 독촉을 당하던 그날, 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며칠 동안 그는 동료들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태식과 정희는 살던 아파트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다녀갈 때마다 정희는 애써 웃으며 손님을 맞았지만 집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던 날은 방문을 닫고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집 앞에 도착하던 날 5살이던 수지는 상자 사이를 뛰어다니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왜 이사 가요? 새 집은 더 커요? 정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웃었습니다. 응,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재밌을 거야. 그러나 그 웃음 뒤로 정희의 눈시울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짐을 다 실은 트럭이 떠나고 텅 빈 거실에 태식과 정희만 남았을 때 정희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까지 도련님을 믿었어요? 태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빈 벽을 오래도록 바라볼 뿐이었어요. 벽에는 오래전 걸어두었던 가족사진의 못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변두리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2칸짜리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야 대문이 나왔고 겨울이면 외풍이 심해 이불을 2겹씩 덮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과 그래도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오래도록 뒤척였습니다. 결국 새벽녘 그녀는 남편의 등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시 시작해요. 수진이 보고 살아야죠. 태식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낯선 동네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사한 다세대 주택 옆집에서는 밤마다 부부 싸움 소리가 들려왔고 골목 안쪽 가로등 하나는 늘 깜빡거리며 위태롭게 밝혀졌습니다. 정희는 그 불빛을 보며 문득 예전 아파트의 환한 복도를 떠올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 기억을 밀어냈습니다. 수지는 낯선 동네, 낯선 유치원에 적응하느라 며칠을 울며 보냈습니다. 정희는 그런 딸을 업고 골목을 걸으며 나직이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그 노랫소리만이 그 시절 가족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태식은 예전 아파트 단지를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가족이 베란다에 화분을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돌려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고 있을 여유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식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2개를 쌌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나중에 정희가 일하러 갈 때 들려보낼 도시락이었어요.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겨울에도 자전거로 40분 거리를 출퇴근했습니다. 손이 얼어 핸들을 제대로 쥐기 힘든 날도 있었지만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그런 태식을 안쓰럽게 여겼지만 정작 태식은 누구에게도 힘든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동료가 걱정스레 건네는 말에도 태식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운동도 되고 좋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손끝이 얼어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지만 태식은 장갑을 2겹씩 끼고서라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빙판길에 미끄러져 무릎을 크게 다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절뚝거리며 회사까지 걸어가 하루 일과를 모두 마쳤습니다. 병원부터 가셔야죠, 팀장님. 동료들이 걱정하며 말렸지만 태식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루 쉬면 그만큼 갚는 날이 늦어지는 거요. 괜찮습니다. 정희 역시 쉬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동네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식당 주방을 도왔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파도 그녀는 매달 받은 월급 봉투를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옷은 늘 사촌 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었고 명절에도 여행 한 번 가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정희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몸의 고단함보다도 딸 앞에서 밝은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종일 서서 계산을 하다가 퇴근길에 몰래 눈물을 훔친 적도 여러 번이었지만 집 앞에 다다르면 언제나 표정을 고쳐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왔다. 그 한마디에 수진이 뛰어나올 때마다 정희는 그날의 고단함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거의 10년 가까이 빚을 갚았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금액과 남은 금액을 낡은 공책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공책의 겉장은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졌고 숫자를 적은 페이지마다 볼펜 자국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 10년 사이 수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고 새 옷을 입을 때 수지는 늘 검소한 차림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새벽 도시락을 싸는 아버지의 뒷모습, 밤늦게 지쳐 돌아오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어린 나이에도 가족의 무게를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준비물을 못 챙겨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정희는 다음 날 새벽같이 나가 준비물을 사왔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다음부턴 꼭 미리 얘기해.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 괜찮아요. 그 말이 오히려 정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 공책은 훗날 태식의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 오랫동안 보관되었습니다. 태식은 종종 그 공책을 꺼내보며 딸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이 공책을 왜 아직도 갖고 있는지 아니? 수진이 고개를 저으면 태식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힘들었던 시절을 잊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거든. 돈 문제는 특히 그래. 가족일수록 더 정확하게 서류로 남겨야 하는 거다. 중학생이 된 수지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표정만은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평소에는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아버지가 그 공책을 펼칠 때만큼은 눈빛이
조금 달라진다는 것을 어린 그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태식이 자주 하던 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람은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을 잊으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이 도와줬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해도 안 되는 거다. 도움은 권리가 아니라 은혜니까. 훗날 수지는 이 말 역시 자신의 결혼 생활 속에서 뼈저리게 되새기게 됩니다. 그 말은 훗날 수진의 인생에서 몇 번이고 다시 떠오르게 될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빚을 갚던 날 태식은 공책 마지막 장에 조용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정희 수고했소. 그날 밤 태식과 정희는 오랜만에 작은 케이크 하나를 사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초 하나 꽂을 것도 없이 상 위에 케이크를 올려놓고 세 식구는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중학생이 된 수지는 그날의 분위기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부모님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홀가분한 표정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정희가 묻자 태식은 처음으로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 힘으로 모으는 거요. 빚을 모두 갚은 뒤에도 태식은 씀씀이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은 월급을 착실히 저축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며 조금씩 자산을 불려나갔습니다. 그는 늘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밑바닥까지 가봤으니 이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할 거요. 회사에서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던 날 태식의 나이는 60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이제 좀 쉬라고 했지만 태식은 오히려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충북 제천에 작은 야산부지를 사들여 캠핑장을 만들기로 한 것이었어요. 정희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 사업이에요. 그냥 편히 쉬어요. 그러나 태식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평생 남 밑에서 숫자만 만졌으니 이제는 내 손으로 뭔가 만들어보고 싶소. 초기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텐트 두세 동이 전부였던 날도 있었어요. 정희는 그런 날이면 남편 몰래 한숨을 쉬었지만 태식은 조급해하지 않고 시설을 하나씩 정비해 나갔습니다. 나무 데크를 직접 깔고 화장실과 샤워장을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 손님이 다시 오고 싶은 곳을 만들면 돼. 급할 것 없어요. 몇 년 뒤 캠핑 붐이 전국적으로 불면서 제천의 작은 캠핑장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글램핑 존을 새로 만들고 계곡을 낀 경치 좋은 자리는 예약이 늘 꽉 찼습니다. 인근 지역 방송에도 몇 차례 소개되며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캠핑장이 성장하는 동안 태식은 늘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다녔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도 전 그는 이미 화로대를 정리하고 데크에 이물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핀잔을 주어도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이 제일 부지런해야 직원들도 따라오는 법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캠핑장은 지역에서 손꼽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주말 예약은 2달 전부터 마감되었고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는 사장님 부부가 참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그 평판이야말로 태식이 평생 쌓아온 가장 값진 자산이었습니다. 가족은 다시 여유로운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태식과 정희는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밖에서는 남부럽지 않을 만큼 자산을 모았지만 두 사람의 밥상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낡은 계산기는 여전히 태식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는 캠핑장 매출을 매일 밤 손으로 다시 검산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캠핑장 손님 중에는 태식의 소박한 옷차림만 보고 그를 관리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태식에게 대뜸 반말로 장작을 더 가져다 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직원이 당황해하자 태식은 그저 웃으며 장작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사장님, 그런 거 직접 안 하셔도 되는데요. 손님 불편한 거 그냥 못 지나치지. 그리고 나도 몸 움직이는 게 좋아. 정희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해지곤 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쌓여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남편을 통해 매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캠핑장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태식은 인근 소상공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근처 정육점, 마트 주인들에게 늘 정직한 가격으로 물건을 사들였고 명절이면 작은 선물을 돌리며 인사를 다녔습니다. 장사는 오래 보고 하는 거요. 당장 눈앞에 이익만 보면 결국 손님이 떨어져 나가지. 그 철학은 캠핑장 운영에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시설을 낡게 방치하지 않고 매년 조금씩 재투자했고 직원들에게는 정직원 전환 기회를 주며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캠핑장 직원들의 이직률은 인근 어느 업체보다 낮았고 손님들 사이에서도 직원들이 친절하다는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수지는 대학을 졸업한 뒤 대기업 구매기획팀에 입사했습니다. 명문대 출신은 아니었지만 성실함과 꼼꼼함으로 상사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부모가 겪었던 세월을 곁에서 지켜본 그녀는 어릴 때부터 돈과 약속에 대해 남다른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박도연을 만났습니다. 영업기획팀 소속이던 도연은 말솜씨가 좋고 부침성이 있어 사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도연은 수진에게 살가운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도연은 세심했습니다. 야근하는 수진을 위해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저녁을 사주기도 하고 수진의 부모님 생신을 먼저 챙기기도 했어요. 정희의 생신에는 손수 케이크를 사들고 제천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수진이 감기 몸살로 며칠 알아누웠을 때 도연은 매일 퇴근길에 죽을 사들고 자취방을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죽만 놓고 가려던 그를 수진이 힘없이 문을 열고 붙잡았던 기억을 그녀는 오래도록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픈 사람 혼자 두면 안 되지. 얼른 들어가서 좀 더 자. 그 다정함이 수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처음 도연이 인사를 드리러 왔던 날 태식은 조용히 그를 관찰했습니다. 도연의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홀로 두 아들을 키운 가정이었어요. 태식은 그 사정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아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도연은 자신의 성장 과정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시면서 저희 형제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귀한 줄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힘든 사람 마음도 잘 알고요. 그 말을 들으며 태식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자신 역시 빚을 갚아가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던 사람이었기에 비슷한 처지에서 자란 도연에게 더 마음이 갔습니다. 자네 그 시절 힘들었던 거 잊지 말게. 사람이 편해지면 제일 먼저 잊는 게 그거니까. 도연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절대 안 잊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다짐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시간과 성공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가 끝난 뒤 정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 집안이 좀
마음에 걸리진 않아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안은 상관없어. 사람만 성실하면 됐지. 그는 도연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도연이 수진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식사 내내 수진의 접시를 살피고 수진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허락받았고 이듬해 봄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태식은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행복해라.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아빠한테 말해. 수지는 그 말에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로연이 끝난 뒤 정희는 사돈이 될 도연의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사부인, 우리 도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키운 아들이라 마음이 짠하네요. 저야말로 우리 수진이 잘 부탁드려요. 참 야무진 아이예요. 두 어머니는 그렇게 서로의 자식을 챙겨주기로 약속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누구도 이 인연이 훗날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 될 줄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이듬해 큰딸 서윤이 태어났고 4년 뒤에는 아들 지우가 태어났습니다. 도연은 누가 보아도 좋은 아빠였습니다. 퇴근길에는 늘 아이들 간식을 사들고 왔고 주말이면 아이들을 목마 태우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장인과의 관계도 각별했습니다. 태식이 제천 캠핑장을 열었을 때 도연은 휴가를 내고 내려가 함께 나무 데크를 깔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일하면서도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랩에도 손재주 하나는 있습니다. 태식은 그런 사위가 대견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태식을 따라 새벽 강가에 나가 앉아 있기도 하고 캠핑장 손님들에게 부침성 있게 인사를 건네며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도 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도 사장님 사위분이 참 싹싹하다는 말이 돌 정도였어요. 정희 역시 사위를 친아들처럼 챙겼습니다. 명절이면 도연이 좋아하는 반찬을 따로 싸주었고 도연의 어머니 안부까지 살뜰히 물었어요. 도연의 어머니 역시 며느리 수진을 자랑스러워하며 두 집안은 명절마다 함께 모여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해 추석 두 집안 식구가 모두 제천에 모였습니다. 도연의 어머니는 손수 만든 나물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고 정희는 그런 사돈을 반갑게 맞으며 부엌에서 함께 전을 부쳤습니다. 두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태식과 도연은 마당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며 지켜보았습니다. 사부인, 우리 도연이가 요즘 그렇게 열심히 산다면서요? 참 든든해요. 그럼요, 우리 사위가 얼마나 성실한데요. 저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화기애애한 명절 풍경은 그 시절 두 집안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저녁 밥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던 그 시절, 수지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던 날, 지우가 첫마디로 아빠를 불렀던 날, 그 모든 순간을 도연은 곁에서 함께 지켜봤습니다. 서윤의 첫 유치원 재롱잔치가 열리던 날, 도연은 회사 일을 제쳐두고 가장 앞자리에 앉아 딸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서윤이 무대에서 넘어질 뻔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손을 뻗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지는 남편이 이토록 다정한 아빠라는 사실에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끔 밤늦게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부부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서윤이가 아빠 그림 그렸다고 자랑하더라. 정말? 나중에 보여줘. 우리 딸 화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웃던 밤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온 가족이 제천 캠핑장에 모여 며칠씩 머물다 오곤 했습니다. 서윤과 지우는 계곡물에서 물장구를 치고 도연은 태식과 나란히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날이면 도연은 진심을 담아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가족으로 만났으니까요. 태식은 그 말을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시간이 몇 년 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뒤바뀌게 될 줄은. 지우가 두 돌을 갓 지났을 무렵 도연은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폭탄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나 회사 그만두려고. 수지는 젓가락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물류 데이터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 거야. 요즘 업계에서 다들 필요로 하는 건데 아직 제대로 하는 데가 없어. 내가 몇 달 동안 시장 조사를 좀 해봤거든.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미 사업 계획서까지 준비해둔 상태였어요. 노트북 화면을 열어 수진에게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수진은 놀란 마음을 애써 누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애들 어리잖아요. 안정적인 월급이 있어야 하는 시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지. 애들 더 크면 못해. 나도 30 후반이야. 이 나이 지나면 다시는 도전 못한다고. 도연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지는 안정적인 삶에 대한 불안을, 도연은 평생 남 밑에서 일하기 싫다는 열망을 각자의 방식으로 토로했습니다. 당신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무모하게 시작하지 말고 좀 더 준비하고 시작하면 안 돼요? 준비만 하다가 기회 다 놓쳐. 지금이 딱 적기야. 결국 수지는 남편의 결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부부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평생 월급쟁이로 살긴 싫어.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싶지 않다고. 수지는 몇 번이나 다시 생각해 보자고 설득했지만 도연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며칠 뒤 그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를 나오던 마지막 날 동료들은 조촐한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팀원들은 그의 도전을 응원하면서도 걱정 어린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연 씨, 언제든 힘들면 다시 돌아와요. 자리는 늘 있으니까. 도연은 그 말에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 성공해서 다시 올 겁니다. 투자자로요. 그 자신만만한 말에 동료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은근한 걱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밤 잠든 두 아이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남편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돕는 것뿐이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사업 계획서를 챙겨 처가에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태식은 아무 말 없이 자료를 훑어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인가? 일단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으로 시작하려고요. 부족하면 은행 대출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동생이 확신에 차서 사업을 시작하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그 불안을 애써 마음속에 묻어두었습니다. 회사를 나온 도연은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발 인력을 채용하고 서버를 구축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큰 자금이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은행 대출은 신용도 문제로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몇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제안해 보았지만 다들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도연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수진 몰래 제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며칠 동안 도연은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손을 벌려볼까 고민했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은 어머니에게 그런 부담을 지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떠오른 사람은 장인이었습니다. 수진에게 먼저 말하면 반대할 것이 뻔했기에 그는 혼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캠핑장 사무실에서 태식과 마주 앉은 도연은 처음엔 안부 인사만 나누며 뜸을 들였습니다. 커피가 반쯤 식을 때까지도 그는 좀처럼 본론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캠핑장을 찾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언젠가 자신도 이런 곳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여유로운 생각을 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사실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태식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한가? 7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도연은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꼭 성공시킬 자신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 몇 군데랑 이야기도 오가고 있고요. 3년 안에 손익분기점 넘길 수 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사업 계획서를 태식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매출 전망 그래프와 시장 규모 분석까지 빼곡히 담긴 자료였어요. 도연이 자네, 지금 내 딸 몰래 온 건가? 도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가 걱정할까봐 먼저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때 수진이한테 이야기하려고요. 태식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동생이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눈빛으로 확신에 차있던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캠핑장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서 마당의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실패하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도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실패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킬 겁니다. 그 말 30년 전에 내 동생도 똑같이 했었네. 도연은 그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식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확신에 차 있을 때는 실패를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늘 마음처럼 되는 건 아니지. 긴 침묵 끝에 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마음은 알겠네. 그런데 나는 예전에 사람 하나 믿었다가 집까지 잃어본 사람이야. 그때는 서류 한 장 남기지 않았지. 이번엔 다르게 할 걸세. 도연은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태식은 돈을 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도장을 찍는 대신 도연에게 시간을 갖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일주일만 생각할 시간을 주게. 이건 나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야. 그날 밤 태식은 정희와 함께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그 큰 돈을 어떻게 다시. 나도 안다오. 하지만 이대로 거절하면 수진이가 힘들어질 걸세. 그리고 저 사람 눈빛에서 나는 예전의 내 모습을 봤소. 뭐라도 해보려는 사람의 절박한 말이요.
정희는 결국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확실하게 서류로 남기세요. 예전 도련님 일처럼 흐지부지 넘어가지 말고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대전의 법률사무소를 찾은 이유였습니다. 며칠 뒤 태식은 도연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캠핑장이 아니라 대전의 한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도연은 장인 혼자 나올 줄 알았다가 변호사가 배석한 것을 보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필요하네. 태식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야. 다만 나는 예전에 서류 한 장 안 챙기고 동생을 믿었다가 집까지 잃어본 사람일세. 그런 실수는 2번 하지 않아. 변호사가 준비해온 계약서를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정증서, 그리고 주식양도예약 계약서였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4년 안에 원금 전액을 상환할 것, 상환하지 못할 경우 회사 지분 25%를 양도할 것, 매 반기 회계 자료를 장인에게 공개할 것, 주요 자산을 처분할 때는 사전에 통지할 것. 변호사는 조항 하나하나를 짚으며 도연에게 이해했는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박도연 씨, 이 조항들 모두 이해하셨습니까? 특히 구조 상환기한을 넘길 경우의 지연 조건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연은 서류를 훑어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어차피 기한 안에 다 갚을 거라 상관없습니다. 그 자신감 가득한 대답에 변호사는 잠시 태식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말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될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살펴보다가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25%가 아니라 50%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 무조건 성공시킵니다. 태식은 그런 사위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계약서는 사람 좋을 때 쓰는 거다. 사이가 틀어진 다음엔 늦어.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돈을 빌려주는 건 자네가 예뻐서가 아니라 내 딸과 손주를 믿었기 때문일세. 잊지 말게. 도연은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서명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태식은 도장이 찍힌 종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변호사가 태식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돈 빌려주실 겁니까? 태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걸세. 변호사가 돌아간 뒤 태식은 계약서 사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상환기한, 지분 이전 조건, 회계자료 열람권, 자산처분 통지 의무까지 조항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저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태식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를 못 믿는 게 아니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거지. 계약서는 그럴 때를 대비하는 거다. 그날 저녁 태식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담담하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진아, 도연이 사업자금 문제로 아빠한테 왔었다. 도와주기로 했으니 너무 걱정 말아라. 수진은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빠, 그 얘길 왜 저한테 안 하고.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괜찮다. 다만 이 돈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서류로 확실히 남겨둘 거다. 돈을 받으려고 만든 서류가 아니라 혹시 저 사람이 변해도 너와 아이들을 지키려고 만든 거야. 수지는 그 말을 그때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새겨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태식은 오랫동안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캠핑장 마당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30년 전 자신이 도장을 찍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자신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만큼은 딸에게만이라도 같은 실수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사업 초기 도연은 회사 운영에 서툰 부분이 많았습니다. 세무신고와 인건비 계산에서 실수가 잦았고 그럴 때마다 수진이 밤늦게까지 자료를 다시 정리해 주었습니다. 회계사에게 맡길 여유조차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보, 이 항목은 여기 말고 저쪽 항목으로 넣어야 맞아요. 예전에 회사에서 이런 거 많이 다뤄봤거든요. 도연은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진심으로 든든해했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나 진짜 세무서에서 몇 번은 불려갔을 거야. 그때만 해도 두 사람은 한 팀이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회사를 키워가고 있다는 감각을 공유했습니다. 창업 첫 해 회사는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서버 구축과 인건비로 빠르게 소진되었고 계약을 따내는 일도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월세와 직원 월급을 맞추기 위해 도연은 몇 달 동안 자신의 급여를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창업 8개월 차 예정되어 있던 대형 계약이 갑자기 무산되었을 때였습니다. 사무실 임대료조차 밀릴 위기에 처하자 도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남편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이번 한번 무너진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위기를 넘기는 데는 태식의 조언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태식은 재무팀장 시절의 경험을 살려 지출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당장 급하지 않은 계약을 미루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일단 숨통부터 트게, 급한 불부터 끄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 도연은 그 조언대로 지출 구조를 재정비했고 겨우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진심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직원 5명의 월급을 겨우겨우 맞추던 시절, 태식은 종종 사무실에 들러 회식비를 슬쩍 쥐어주고 갔습니다. 직원들 밥은 제때 먹여야지. 사람이 배고프면 마음도 각박해지는 법이다. 그리고 늘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사업은 결국 사람 마음을 얻는 일이야. 직원들 잘 챙겨. 수진 역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도 밤마다 아이를 재운 뒤 남편이 가져온 견적서와 정산 자료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스프레드 시트를 밝히고 앉아있는 그녀의 곁을 도연은 늘 고맙다는 말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나 진작에 나가 떨어졌을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수지는 고단함도 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등에 엎인 지우가 새근새근 잠든 채로 수진의 어깨 너머로 엑셀 화면의 숫자들이 밤늦도록 켜져 있었습니다. 정희 역시 사돈댁 걱정에 못지않게 딸 부부를 챙겼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서울까지 택배로 보내는 일이 잦았고 명절이면 도연의 사업이 잘 되기를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난 뒤로는 매달 한 번씩 서울로 올라와 며칠씩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정희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 그녀는 늘 새벽 일찍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아이들 등원 준비를 도왔습니다. 도연은 그런 장모님을 볼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정말 장모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뭘 그래. 어여 밥이나 먹어. 정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위의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뿌듯해지곤 했습니다. 수진이 고마움을 표할 때마다 정희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내 손주 내가 보는 건데 뭐가 고마워. 그냥 몸 안 아프게 조심해. 그렇게 2년, 3년이 지나면서 회사는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3년 차부터는 대형 유통사와의 계약을 연이어 성사시키며 매출이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직원은 5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났고 도연은 업계 언론과의 인터뷰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창업가의 성공 신화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던 날 수지는 그 기사를 스크랩해 액자에 넣어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그날 밤은 온 가족이 오랜만에 외식을 하며 웃었습니다. 태식도 그 소식을 듣고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사에는 도연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기자가 성공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아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고생해줬고 장인어른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 혼자였다면 절대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그 인터뷰를 읽던 태식은 사위가 아직은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정희 역시 그 기사를 몇 번이나 다시 읽으며 이웃들에게 자랑 삼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사위, 인터뷰에서도 저렇게 겸손하게 말하네요. 참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도연의 인터뷰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장인에 대한 언급이 아예 빠져 있었고 그 다음 인터뷰에서는 저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문장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회사는 사무실 이전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현재 사무실도 충분하니 무리하지 말자고 조언했지만 도연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형, 회사가 커 보여야 투자도 더 들어오고 직원들도 자부심을 갖지. 지금 사무실은 너무 좁아. 민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매출이 계속 오르고 있었기에 크게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 회사는 결국 강남의 넓은 사무실로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그날 외식 자리에서 도연은 장인의 잔에 술을 따르며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아니었으면 저 지금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태식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 순간의 도연을 오래도록 기억해두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도연의 생활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강남의 넓은 사무실로 이전했습니다. 리스로 외제차를 뽑았고 거래처 접대라는 명목으로 골프 약속과 저녁 술자리가 부쩍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며 차는 나중에 여유 생기면 뽑지라고 말하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종업계 대표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자신의 차가 초라해 보이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처음 외제차를 뽑던 날 그는 수진에게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이것도 다 사업 때문이야. 이런 자리에서는 겉모습도 신경 써야 거래가 성사되거든. 수진은 그 말을 들으며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전 검소했던 남편의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10시, 11시였다가 나중에는 자정을 넘기는 날이 흔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얼굴을 보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지우는 저녁마다 현관문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안 들어오는 밤이면 서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나,
아빠 오늘도 늦어? 서유는 그럴 때마다 말없이 동생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녁마다 식어버린 밥이 도연의 자리에 그대로 놓여있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수지는 아이 둘을 키우며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살이 붓고 피부도 푸석해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식을 마치고 늦게 들어온 도연이 술 냄새를 풍기며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당신 요즘 좀 관리 좀 해. 애 엄마 티가 너무 나. 수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씻고 나오는 남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화장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던 그 밤을 수지는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 행사에 함께 참석했던 날, 도연은 젊고 세련된 직원들 사이에서 수진의 옷차림을 흘낏 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다음엔 좀 신경 써서 입고 와. 사람들 다 보는데. 수진은 그 말을 들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녀의 수수한 옷차림마저 사랑스럽다고 말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회사가 잘 될수록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커져갔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그는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 회사, 제가 맨손으로 여기까지 키웠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CFO 고민석의 표정은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처음 사업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민석은 대학 시절부터 도연을 알아온 선배였고 창업 초기부터 함께한 동료였습니다. 도연아, 요즘 너무 늦게까지 다니는 거 아니야? 회사도 좋지만 가족도 챙겨야지. 민석이 조심스럽게 건넨 말에 도연은 웃음으로 얼버무렸습니다. 형은 걱정도 많아. 나 지금 제일 잘 나갈 때인데 뭘. 골프 접대는 어느새 주 2회로 늘어났고 저녁 술자리도 룸살롱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사업의 일부라고 스스로 정당화했습니다. 법인카드 명세서에는 고급 유흥업소 결제 내역이 매달 몇 건씩 찍혔지만 그는 접대비라는 항목으로 대수롭지 않게 처리했습니다. 다 이렇게 사업하는 거야. 사람 만나서 술 한잔 안 하고 무슨 계약을 따. 도연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며 점점 그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도연은 처음으로 아이들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함께 트리를 꾸미기로 한 날이었지만 거래처 접대가 잡혔다는 이유로 자정이 다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서유는 잠들지 않고 거실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트리 꼭대기 별 장식을 혼자 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완성된 트리를 본 도연이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 이거 누가 다 꾸몄어? 예쁘네. 서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침묵의 의미를 미처 눈치채지 못한 채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속한 4년의 기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그 정도 금액을 갚고도 남을 만큼 자리를 잡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도연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상환을 미뤘습니다. 회계팀에서 상환 자금을 마련해 두었다는 보고를 올렸을 때도 도연은 결제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담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장인어른께 송금할 자금은 이미 준비돼 있는데 언제 처리할까요? 아, 그거 나중에. 지금 다른 데 쓸 데가 있어서. 그렇게 몇 번이고 상환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지금 재투자할 곳이 많아서 좀 더 있다가 갚을게. 수진이 몇 번이나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상환 이야기를 꺼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점점 퉁명스러워졌습니다. 당신 아버지 돈 많잖아. 그깟 7억 급하지도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난리야? 수지는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 돈을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많은 조건을 붙여가며 빌려주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보, 그런 뜻으로 하신 돈이 아니잖아요. 아빠는 그냥 준 거 아니고 약속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다고. 나중에 갚는다니까. 도연은 대화를 그렇게 끊어버렸습니다. 그 무렵 회사는 대형 계약을 하나 더 성사시켰고 도연은 그 성과를 발판 삼아 사업을 더 확장하려 했습니다. 신규 사업부를 만들고 관련 없는 스타트업 하나를 인수하는 안건까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이 시점에서도 여러 차례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 확장보다 재무 구조부터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야. 장인어른 상환도 아직 안 끝났잖아. 형, 지금이 기회라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형도 같이 밀어붙이자고. 민석은 결국 대표의 뜻을 꺾지 못한 채 확장안에 마지못해 서명했습니다. 서윤이 어느 날 우연히 부모의 대화를 듣고 조심스럽게 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아빠 회사 만들어준 거 아니야? 수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와주신 건 맞아. 그래도 그건 우리끼리 얘기지 밖에서 말할 건 아니야. 그 밤 수지는 친정에 전화를 걸어야 하나 몇 번이나 고민하다가 결국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남편을 믿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어요. 그 무렵 수지는 정희에게서도 은근한 걱정이 담긴 전화를 받곤 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도연이 회사 잘 된다며. 그런데 아빠한테 빌린 돈은 좀 갚아가고 있대니? 수지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잘 처리하고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자신이 방금 한 말이 거짓말에 가깝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남편을 그리고 이 결혼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 즈음 태식은 우연히 지인을 통해 도연의 회사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대표가 새 외제차를 뽑았다는 이야기, 강남 사무실을 넓혔다는 이야기였어요. 태식은 아무 말 없이 그 소식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서랍 속 계약서를 다시 한번 꺼내 상환 기한이 적힌 날짜에 조용히 동그라미를 쳐두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마케팅이사 차유라의 존재감도 커졌습니다. 36의 차유라는 능력 있고 언변이 좋아 언론 대응이나 투자 설명회에서 늘 도연 옆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회사 초기부터 합류한 인재로 매출 성장에 적잖은 기여를 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차유라가 입사하던 날 도연은 수진에게 자랑스럽게 그녀를 소개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온 마케팅이사인데 능력이 정말 대단해. 우리 회사에 큰 힘이 될 사람이야. 그때만 해도 수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려면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 역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두 사람의 출장 일정이 묘하게 겹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지방 세미나 해외 박람회, 심지어 주말 워크숍까지도요. 회사 법인카드 명세서에는 심야 시간대 호텔 결제와 백화점 명품관 결제가 몇 차례 찍혀 있었습니다. 고민석은 그 명세서를 정리하다가 몇 번이나 눈살을 찌푸렸지만 대표의 사생활에 함부로 참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넘어가곤 했습니다. 수진이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본 것은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발신인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메시지 내용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오늘 진짜 고마웠어요. 다음에도 저 챙겨주실 거죠? 수지는 그 문자를 보고도 애써 침착하려 노력했습니다. 이거 누구예요? 도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둘러댔습니다. 거래처 사람이야. 접대하다 보면 이런 문자 올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수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수지는 우연히 회사 송년회 사진이 올라온 사내 게시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도연과 차유라는 유난히 가까이 붙어 웃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창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예전 회사 동료에게 넌지시 안부를 묻는 척 회사 분위기를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 로지스 브릿지 분위기 어때? 잘 나간다며? 매출은 좋은데. 대표님이랑 차 이사님이랑 너무 붙어 다닌다고 다들 수군거리긴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은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하나하나에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그런 아내의 불안을 눈치채지 못한 채 혹은 눈치채고도 모른 척한 채 넥타이를 풀며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수진이 용기를 내어 직접 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차유라 이사님이랑은 정말 아무 사이 아니죠? 도연은 순간 말이 없다가 이내 언성을 높였습니다. 지금 나 못 믿는 거야? 회사 대표가 이사랑 일 얘기도 못하나? 수지는 더 이상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 그녀는 처음으로 이 결혼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 무렵 지방 출장에서 돌아온 도연의 셔츠 깃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세탁물 바구니에 넣으며 애써 못 본 척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 무렵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서윤 역시 부모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냉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서윤은 엄마 옆에 조용히 앉아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요즘 왜 그래요? 예전처럼 안 웃어요. 수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아빠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걱정하지 마.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수진 자신도 스스로에게 하는 위로에 가까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도연은 예고 없이 태식의 계좌로 7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상환 기한을 넉 달이나 넘긴 뒤였습니다. 이자나 지연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태식은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서랍 속 계약서를 다시 꺼내어 상환 기한이 적힌 조항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수진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그 서류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당신 집에 빚진 것도 없어. 도연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정리하자. 뭐라고요?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위치에 당신은 안 어울려. 애들 데려가면 양육비는 넉넉히 줄게. 수지는 한동안 말없이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15년 전 자신에게 자상하게 웃어주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차가운 얼굴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니면 회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15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밤마다 견적서를 정리하던 시간도, 아이를 업고 재우던 새벽도, 남편의 사업을 위해 참았던 수많은 순간들이 이 한마디로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지금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요? 도연은 대답 대신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윤과 지우가 방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는 그때까지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나, 아빠 진짜 우리 두고 가는 거야?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동생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짐을 챙겨 집을 나선 뒤 수지는 아이들을 재우고 홀로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어버린 국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뒤늦게 터져 나온 것은 그로부터도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무너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배웅하고 홀로 남은 거실에서 그녀는 결국 주저앉아 오래도록 흐느꼈습니다. 며칠 뒤 회사 사람들에게서도 수진에게 위로 아닌 위로가 전해졌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 하나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도연 씨 회사에서도 요즘 사람이 좀 변했다는 말이 많았어요. 안 됐지만 수진 씨 마음 이해가 가요. 수진은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수진은 결국 친정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희는 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지만 태식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을 뿐이었어요. 그래, 결국 이렇게 됐구나. 그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4년 전 서명받았던 계약서와 10년 넘게 갚아온 빚의 기록이 담긴 낡은 공책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서류들을 한 장씩 다시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희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회사까지 찾아갈 거예요? 그래야지. 이대로 넘어가면 수진이도 애들도 지킬 수가 없어. 그리고 저 사람도 언젠가는 알아야 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태식은 밤새 변호사와 통화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예전 재무팀장 시절처럼 다시 날카롭고 정확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태식은 변호사와 함께 도연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태식은 공증받은 계약서를 근거로 상환기한을 넘긴 뒤에야 원금이 입금되었으므로 계약상 지분 이전 조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님, 이미 돈은 다 갚았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 돈은 갚았네. 태식이 서늘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안 지켰지. 도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식은 이어서 회계자료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계약서 제7조 회계자료 열람 관련 약정을 근거로 한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업무방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되죠. 도연은 비서에게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보안팀 불러. 지금 당장. 그러나 변호사가 곧바로 서류 봉투에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내용 증명과 계약서, 사본을 꺼내 보이자 도연은 그 말을 다시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님, 저희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러 온 것입니다. 보안팀을 부르시면 오히려 업무방해가 아니라 정당한 열람권 행사를 방해하신 것으로 기록될 겁니다.
도연이 언성을 높였지만 태식 옆에 변호사가 차분히 계약서 조항을 짚어주었습니다. 박 대표님, 이 조항에 서명하신 건 본인이십니다. 저희는 정당한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함께 있던 임원들도 서로 눈치만 살필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도연을 편들지 못했습니다. 평소 도연에게 살갑게 굴던 임원 하나는 슬며시 시선을 피하며 노트북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식은 속으로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주위에 사람이 몰리지만 위기가 닥치면 그 진심이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도연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가 자네 회사를 빼앗으러 온 줄 아나? 난 내 딸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확인하러 온 걸세. 회의실을 나서기 전 태식은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도연을 돌아보았습니다. 박 대표, 이제 가족 얘기 말고 계약 얘기합시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태식은 변호사와 함께 유유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도연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탁자 위에 놓인 계약서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법적 절차에 따라 회계자료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회사 고문 변호사와 몇 차례 공방이 오간 끝에 결국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된 개인적인 지출들, 대표 개인 차량 유지비, 그리고 특정 인물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성과금 내역이었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차유라였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하며 태식에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작년부터 접대비 지출이 매출 대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은 대표님 개인 골프 회원권 결제로 보입니다. 태식은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낯빛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회사 재무팀에서 숫자 하나하나를 아껴가며 일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이라면 상상도 못할 방만한 지출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연 개인 명의로 등록된 작은 회사에 알 수 없는 용역비가 지속적으로 흘러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접대비 항목 역시 매출 대비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었어요. CFO 고민석은 그동안 이 사실을 알고도 침묵해왔습니다. 그러나 태식과 변호사가 자료를 요구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대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 돈을 쓰시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듣지 않으셨습니다. 민석은 씁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회사를 함께 키운 사람입니다. 이제는 회사가 망가지는 걸 더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태식에게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여러 차례 지출 내역을 문제 삼았던 내부 이메일을 함께 건넸습니다. 도연이 답장 대신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짧은 한마디로 넘겨버린 메일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저 혼자서는 더 막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태식은 자료를 하나하나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회사 돈과 대표 돈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경영자인가.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식은 이 모든 자료를 확인하면서도 처음부터 회사를 빼앗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사위가 딸의 인생과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그 진실이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는 몇 가지 항목을 더 짚어냈습니다.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 중 상당수가 실제 거래처, 미팅과 무관한 시간대, 무관한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회사가 위치한 강남이 아니라
지방 리조트에서 결제된 내역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건 접대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용도로 보입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태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사실을 이제는 숫자로 명확히 확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던 태식은 복도에서 우연히 젊은 직원 몇 명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요즘 대표님 얼굴 보기 힘들지 않아? 회식도 다 이사님이랑만 다니시고. 태식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도와준 이들을 우습게 보기 시작하면 결국 곁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식은 정희에게 그날 본 자료들을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듣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착하던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요? 사람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돈과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요. 문제는 그걸 스스로 못 깨닫는다는 거지. 태식은 그렇게 말하며 창밖 어둠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지분 이전 문제가 현실화될 위기에 놓이자 도연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지분을 넘기는 대신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억 원이었습니다. 태식이 반응하지 않자 며칠 뒤 5억 원으로 액수를 올렸습니다. 그래도 태식이 묵묵부답이자 마지막에는 10억 원을 추가로 주겠다며 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회사만은. 회사가 무너지면 직원들 70명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연은 태식의 사무실 앞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는 초조한 얼굴로 태식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저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태식은 그런 사위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반성이라. 자네 지금 반성하는 건 회사를 잃을까 봐인가? 아니면 수진이와 애들한테 한 짓 때문인가? 도연은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오랜 시간 회사의 재무 상태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지분을 받아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딸과 손주들에게 최선인지 아니면 확정된 현금으로 받는 것이 더 나은지를 오래도록 저울질했습니다. 낚시터에서 홀로 며칠을 고민하던 태식은 결국 정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는 저 회사를 빼앗고 싶은 게 아니오. 수진이랑 애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더 중요하지. 그러나 태식은 곧바로 도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회사의 최근 3년치 재무제표와 현금 흐름표를 다시 정밀하게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매출은 화려했지만 고정비 지출 속도가 매출 성장 속도를 이미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회사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2년 안에 흔들릴 걸세. 태식이 변호사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분보다는 확정된 현금으로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결국 태식은 지분 대신 합의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수진이와 아이들 재산 분할에서 미지급된 생활비와 사업 초기 수진이가 밤마다 정리해준 노동의 기여분을 정당하게 인정하게 서면으로 남기고.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아내의 노력이 이렇게 서류 위의 숫자로 다시 마주할 순간이 올 줄은 몰랐던 것이었어요.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던 순간 도연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4년 전 자신만만하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 손과는
완전히 다른 손이었습니다. 그는 서명을 마친 뒤 한참을 그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잃은 건 회사가 아니야. 당신이 성공했다고 착각하면서 버린 사람들인 거야. 그렇게 수지는 이혼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을 정당한 몫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회사는 도연의 손에 남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혼 소식이 알려지자 전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서운함을 쏟아냈습니다. 너 우리 아들한테 그럴 수 있니?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야겠어? 수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된 뒤 수진은 아이들과 함께 잠시 친정에 머물렀습니다.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참을 만큼 참았어. 수진은 그제야 그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태식은 그런 딸의 등을 말없이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과 지우는 오랜만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서 불꽃놀이를 하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캠핑장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수지는 예전 회사 경력을 살려 중견 유통기업 구매팀으로 복귀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백이 걱정되었지만 그녀의 실무 감각은 여전했습니다. 아이들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복직 첫날 수지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당당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랜 공백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곧 예전의 감각을 되찾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팀 내에서 신뢰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유는 이제 16이 되었고 지우도 12살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수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제천 캠핑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태식과 정희는 여전히 그곳에서 손님을 맞으며 소박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수지는 그 사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몇 번 있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안정을 찾는 것이 먼저였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온전히 홀로 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예전의 성실함을 인정받아 2년 만에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훨씬 편해 보여요. 서윤이 어느 날 문득 그렇게 말했을 때 수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요즘 좀 살 것 같아. 한편 도연의 회사는 겉으로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더 큰 강남 사무실로 확장 이전했고 새로운 외제차를 뽑았으며 무리하게 스타트업 2곳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고정비를 감당할 만큼 매출이 뒷받침되지 못했습니다.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던 관행은 여전했고 대형 거래처들이 하나둘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하게 채용을 늘렸던 인력들도 실적 부진 속에 절반 가까이 회사를 떠났고 남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은행은 매출 감소를 이유로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심각한 현금 흐름 위기에 빠졌습니다. 직원들 급여가 2달째 밀렸고 차유라는 조용히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도연은 그녀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다시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고민석 역시 오래전에 이미 회사를 떠난 뒤였습니다. 민석이 회사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도연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도연아, 나는 이 회사가 망하는 걸 보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야. 내가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가는 거야.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는 끝까지 몰랐어.
그 말을 듣고도 도연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은 조금씩 그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늦가을 수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익은 번호였습니다. 수진아, 나야. 수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예전에 자신감 있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잠긴 목소리 끝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 망했어.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회사가 망한 건 내가 떠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이 사람을 잃고도 그걸 성공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며칠 뒤 전 시어머니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때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던 그녀였지만 이혼 이후로는 수진을 돈 밝히는 사람이라 원망하며 연을 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번엔 다시 아들을 도와달라며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어요. 수진아,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수화기 너머로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한결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한때는 며느리를 원망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들을 대신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미안함을 느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마음의 결정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수지는 차분히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 문제는 그 사람이 풀어야 할 문제예요. 저희는 이미 남남이 됐잖아요. 아이들 아빠로서의 도리는 아이들한테 직접 하시라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수지는 한참을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이제는 옅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지나간 세월에 대한 씁쓸함만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태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업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보다 사람이 떠나서 망하는 경우가 더 많은 법이다. 며칠 뒤 주말 제천 캠핑장의 저녁이었습니다. 태식과 정희, 수진, 그리고 두 손주가 화롯가에 둘러앉아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낮 서윤과 지우는 오랜만에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캠핑장 한쪽 화로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정희는 상추와 깻잎을 씻어오고 수지는 고기를 굽는 아버지 곁에서 집게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캠핑장 곳곳에는 오랜 단골 손님들의 텐트도 몇 동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족이 태식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저희 벌써 5년째 여기 오는 거 아시죠? 여기만큼 편안한 곳이 없어요. 태식은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힘이 납니다. 늘 감사하죠. 그 짧은 인사말 속에는 태식이 평생을 두고 지켜온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업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 그가 늘 되뇌던 그 말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좀 쉬면서 하세요. 저희가 구울게요. 괜찮다. 이런 건 아빠가 해야 맛있어. 서윤이 문득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빠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는 손녀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사람은 자기에게 은혜를 준 사람을 우습게 보기 시작하면
오래 못 간다는 건 알고 있었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돈이 많아져도 가난한 사람이란다. 수지는 그런 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 정직하게 사는 법과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 주던 그 사람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손주에게 같은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고기 한 점을 집어 할아버지 앞에 놓인 접시에 올려드리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일 맛있는 거예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화로의 불빛이 가족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이들은 마당에 자리를 깔고 누워 별을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부모님 곁에 앉아 오랜만에 마음 편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희가 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이제 정말 괜찮아 보인다. 네, 엄마. 저 이제 진짜 괜찮아요. 수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이 밤의 평온함 속에서 온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런 딸과 아내 그리고 손주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돈도 회사도 아니라 이렇게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저녁의 식탁이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행운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따뜻한 일이 조용히 찾아가길 바랍니다.